과거하고 지금 시장이 자꾸 달라지고 있거든요. 내 집 마련은 불황기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마치 뭐 회복기 초입에 한다? 뭐 주택 경기가 회복될 때쯤 한다? 그러면 그건 상투예요. 그렇죠.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아까 2008년, 2012년 말씀드렸잖아요. 2012년 12월에 저점을 찍고 2013년 1월부터 올랐어요. 이게 2021년 10월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거의 한 8년, 9년 올랐죠. 네, 9년이? 이게 이 단군일의 가장 강한 랠리예요. 이때는 어때요? 무릎에 사도 뭐요? 돈 벌었죠. 2015년 사도 벌었고 2017년 사도 벌었지. 그런데요, 앞으로는 이런 대세 상승이 저는 안 올 거라고 봅니다. 이른바 소사이클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 오를 때도 조금 오르고 내릴 때도 조금 내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잠재 성장률이 2%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속박습권 장세가 계속된다면은 어때요? 무릎에 사면 뭐가 돼요?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무릎에 사면. 그래서 제가 매입가를 낮추라고 그랬죠. 자꾸. 잘 보세요. 우리가 서울 아파트 기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울 아파트가 2023년 1월부터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2023년 9월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월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9개월 올랐죠. 9개월 올랐죠. 네.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이 2023년 2월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빠지기는 10월부터 빠졌으니까 고점이 2023년 9월이에요. 요번에 사이클이 얼마 정도 됐냐면은 8개월에서 9개월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1년이 안 되네요? 안 됐단 말이에요, 요번에. 자, 그러면은 요번에 이거를 서울이 제가 고점까지 3%까지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데드캣 바운스예요? 데드캣 바운스는 한 2주, 3주 정도 오르다가 빠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는 소랠리예요, 소랠리. 그래서 무릎에 샀던 분이 언제냐면 7월부터 9월 사이에 샀던 분이 무릎에 사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단기 상투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4년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런 통념이 있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들이 이 저성장 시대에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매입가를 낮출까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라는 이유가 여기서 있는 겁니다. 과거에 재택 법칙은 이제 저성장 시대에서는 잘 안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싼 가격에 살려면 우리가 이게 싼 가격인지 아닌지 이걸 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는 위원님만의 꿀팁이나 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뭐 곳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임장 많이 다니시니까 그거는 발품은 기본일 것 같고 손품은 뭐예요? 검색하는 거지 뭐. 이거나 검색 많이 하시거나. 이거. 네. 네. 저는 분석하면 이미 지난 얘기 같아요. 시장을 보지 않고 분석만 하면 된다. 분석하는 순간 구버전이 된다고요. 아파트 시세를 단톡방이 결정하는 시대잖아요. 통계는 물론 나쁠 건 없어요. 장기로 보면 맞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과연 이달에 살 거냐 다음 달에 살 거냐 그걸 판단할 때는 오히려 저는 장바닥 시세에 좀 초점을 맞추는 걸 항상 추천드려요. 2층 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실거래가, 또 외지인 비율 저거, 그 다음에 이제 뭐 KB 선도 50지수도 좋아요. 시가총액 50개를 모아놓은 건 그 때문에 2층 가구 이상 대단지를 모아놓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외지인 비율이라는 게 정확하게 외지인이 어떤 거예요? 뭐냐면은 서울 시내에 안 사는 사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매매를 한 그렇죠. 비율이. 네. 그리고 굳이 마지막으로 제가 키포인트를 딱 하나 드리고 싶은데 실거래가 중에서도 잠정지수가 저게 어떻게 보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잠정지수요? 네, 실거래가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거 알려주세요. 한국부동산원에 가면은 실거래가 지수가 매달 15일에 오후 5시에 발표됩니다. 한 달 보름 늦어요. 12월 15일이면은 언제께 그러면 실거래가가 발표돼요? 10월달 지수죠.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에 잠정 지수가 따로 떠요. 이때는 11월께 뜨는 거지. 그 어디 가면 나오느냐?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 공표 보고서가 있어요. 잠정 지수가 11월께 ត្니다. 요거는 시차가 보름밖에 안 나요. 그러면 이게 방향성이 있는데 마이너스 0.01 이런 거는 방향성을 확 틀어버릴 수 있어요. 0.5 정도만 되어도 뭐 거의 방향성을 안 튼다고 봐요. 요게 통계로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장바닥 시세다고.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뭐 0.01 뭐 이 그런 거는 정도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건 이제 좌회전 우회전 수준이면 그렇지. 마이너스 1% 유턴이네요. 그냥 마이너스 0.5만 돼도 방향성을 안 틀어요. 아예 유턴이어서 이제 방향성이 그쪽으로 쭉 갈 가능성이 한쪽으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장하고 이게 시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이 통계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집을 진짜 단기적으로 싸게 살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은 제가 고점 대비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시라고 얘기했던
했던 것도 이런 이유거든요. 딱딱딱 잘 안 맞습니다. 근데 굳이 꼭 제가 하나 추천드린다면은 실거래가 지수 중에서 잠정지수를 그게 시차가 가장 작다. 그러니까 15일 정도밖에 시차가 안 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표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거 의사결정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품으로 열심히 온라인에서 정보 얻고 발품으로 부동산 직접 가서 가격지수 한번 들어보고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머리품으로 내 판단력을 세워서 요걸로 이제 매매 그렇죠. 결정을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머리품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머리품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한쪽만 얘기하는 사람은 얘기 안 듣는 거. 그다음에 이제 머리품인데 머리품은 저는 종합 사고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정확히 어떤 걸까요? 머리품. 한쪽에 쏠린 얘기를 듣지 않고 냉정하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재테크에 가장 중요한 게 균형점이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에는 무조건 들어도 안 돼요. 그리고 다주택자에도 너무 들어도 안 되고. 옛날에 통계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상승기 때는 다주택자의 전망이 맞아요. 하락기 때는 무주택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 하시는데 그거를 그대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 얘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능력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배달 음식 하나 시켜 먹을 땐 엄청나게 고민해서 사지만 집을 사거나 이런 결정들을 되게 감정적으로 맞아요. 남들이 사니까 사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꽤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약간 무리짓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중 속에 있으면은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안도감이 좀 들잖아요. 그죠, 저 사람도 샀으니까 나도 사도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MZ세대 분들한테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MZ세대들이 집을 언제 많이 샀냐면은 2021년에 무려 무주택자들이 103만 명이 샀거든요. 이때 MZ세대 분들이 연걸 비투를 했었죠. 그 다음에 2023년도 MZ세대 분들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니까 이번에 대출 뭐 받았으니까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많이 샀어요. 그런 조건이 주어지니까. 그런데 7, 8, 9월에 MZ세대들이 또 많이 샀단 말이에요. 또 상투를 잡았어요. 제가 보면 단기 상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혼자 용기를 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옆 사람하고 같이 사면 좋은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런 무리짓기는 침체기 때 같이 사요. 모든 사람이 흥분해 있고 뭐 열광할 때 그때는 사면 이미 상투고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끝장났다.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끝장났다. 이럴 때 그때부터 보통 보면은 시장의 바닥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시세는 비관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저는 유튜브도 하나의 지표라고 봐요. 유튜브 보면 딱 제목도 또 자극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2년 연말부터 2023년 한 1분기까지 한번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그때가 바닥 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엄청나게 암울한 얘기들로 도배됐잖아요. 그때가 바닥이거든요. 그러면 냉철하게 어쨌든 저는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물론 투기라는 뜻은 아니죠.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저는 유튜브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서울 아파트 외지인 비율하고 실거래가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2022년 12월이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이때가 1월부터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외지인 비율이 언제가 이 바닥일 때가 외지인 비율이 가장 많았잖아요. 이게 보세요. 이게 한 이때가 22% 정도 되다가 갑자기 36%를 뻥 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다시 떨어졌어요. 지금 10월이 보니까 21%밖에 안 돼요. 집값이 바닥권이거나 떨어질 때 외지인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바닥을 찍고 있다는 신호예요. 한국 부동산은 홈페이지 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2006년도부터 이게 통계가 나오는데 한 18%에서 19%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21%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10월 달 현재. 근데 이게 갑자기 훅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닥 통과 신호란 말이에요. 요 신호도 좋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과거 서울 수도권의 바닥이 2번 정도 있었는데 리먼 사태 터졌을 때 2012년 12월 이때도 하우스포 사태 터졌을 때 이때가 보면 외지인 비율이 좀 늘어나요. 이게 외지인 비율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바닥
탈출 신호일 수도 있다. 물론 이게 뭐 절대 반할 수 없겠지만 이럴 때는 용기를 내서 같이 사셔도 돼요. 그 외진 비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실거래가 지수가 올라가는 형국이네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10월까지 서울 아파트가 무려 13.2%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12월 어떻게 보면 빠지겠죠. 그러니까 9월까지 보면 13.3% 올랐고 그렇게 보면은 이 집값이 외진 비율하고도 맞물려져. 이게 외진 비율은 다 가수요란 말이에요. 투기적 수요죠.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빠지고 있는 와중에 외진 비율이 갑자기 늘어나면은 뭔가 바닥 탈출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거래량이 있잖아요. 늘어나면은 거래량이 매수자의 심리 지수거든요. 아, 그렇죠. 거래량이 지금 서서히 아마 전달보다 좀 늘어났을 때 그때도 아마 탈출 신호라고 보면 되고 또 하나 굳이 더 본다면은 2,0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 거래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부터 아마 서서히 시장이 조금씩. 바닥 탈출 신호가 될 수가 있다. 물론 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2021년도에 엄청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이때 사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채 다이어트도 하나 방법이죠. 내 집을 전세 놓고 더 싼 전세로 간다든지, 그럼 월세 놓고 더 싼 월세로 뭐 간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공간적 가치, 혹은 집의 어떤 재발견이라고 그러는데 가격보다 그 공간을 사랑하게 되면은 조금은 그 고통이 덜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집값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풀린 한, 경제가 성장하는 한 집값은 그렇게 뭐 항상 우하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사이클이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 그걸 믿고 결국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언젠가는 회복할 겁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상담을 많이 해봤잖아요. 집을 비싸게 산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것 같아요. 집을 싸게 판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것 같아요. 싸게 판 사람. 싸게 판 사람이 훨씬 고통스러워한다니까. 어떤 분은요, 제가 반포에 이 아파트를 이걸 10억에 팔았는데 나중에요 이거를요 30억이 되는 걸 보고 이분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 얘기를요 15년이 지나도 지금도 얘기해요. 지금도. 근데 의외로 집을 비싸게 사신 분들은 그렇게 고통을 겪지 않아요. 자꾸 되새김만 안 하면 돼. 그러네요. 왜냐하면 거기 살고 계실 거잖아. 너무 자기가 그 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지탄을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좋은 대학 나오고 나보다 연봉 많고 훨씬 더 좋은 직장 다닌 사람들도 어처구니없는 일을 의외로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고 특히 곱씹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다음에 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게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결국 학습 기능을 좀 높이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이제 과거를 좀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랑 지금이랑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가격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가격 흐름이 비슷하다? 2008년 집값이 이제 급락이 왔죠. 그때 리먼 브러더스 사태 아시죠? 9월 15일 날 터졌는데 그때 9월부터 12월 사이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7% 빠졌고요. 17%? 예, 연간으로 보면 상반기 때 올라가지고 유통을 한다고 연간으로 보면 한 10% 정도 빠졌어요. 2022년이 있잖아요. 미국발 고금리 태풍이 불었잖아요. 9월부터 12월 사이에 16% 빠졌다고요. 16%? 4개월 동안에 17%, 16% 비슷하죠. 오, 거의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근데 연간으로 보면은 2022년은 22% 빠졌어요. 그런데 2009년이 되면은 이명박 정부가 규제 완화책을 내세우죠. 그러면서 연간으로 보면 오히려 하락분이 2배 올랐어요. 10% 떨어졌는데 21%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2023년은 어느 정도까지 실거래가 변동률이 나올 거라 보냐면 플러스 한 11% 정도 봅니다. 11% 정도. 왜냐하면 9월까지 13.3% 올랐어요. 10월, 11월, 12월 아마 3개월 동안은 아마 빠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강한 더블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쌍바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락분이 2배 올라버렸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뭐예요? 하락분의 절반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죠. 그래서 2008년에서 12년에 겪었던 심한 형태의 전 더블딥은 안 올 거라고 봐요. 약한 형태의 더블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비슷한 거 하나 딱 더 있어요. 2009년 8월에 거래량이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8월, 그러니까 2023년 8월에 3,870건으로 한 해 동안 가장 많았어요. 근데 거래량 연간으로 보면은 2003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거래량이
월 평균은 3,046건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009년에 비해서 거래량이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6,139건에서 3,046건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 거래량이 적다는 거는 아,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그렇지. 있어서. 여전히 거래가 불황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집값이 비싸서 그런 거예요. 아, 그만큼 돈을 주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 비용이 많이 네.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미분양으로 보면은 그때 2009년 10월에는 한 12만 가구 됐고 작년 9월이 한 5만 8천 정도가 되었죠. 미분양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08년과 2012년의 교훈을 굳이 우리가 되찾는다면은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심하게 빠진다. 항상 그런 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WDB 온다. 다만 똑같은 형태는 아니잖아요. 역사는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이의 반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저렇게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럼 자꾸 제가 매입가를 낮춰라.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 전망을 해서 부를 이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이밍은 좀 재긴 해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오는데 누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까? 다 지하실에 숨어 있어야 되죠. 근데 태풍이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질 거면 어때요? 그때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죠. 그만 타이밍을 재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부터는 아마 당장 사기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분기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프라이스를 찾아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